세상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생명의 고동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한 생명의 존재를 느끼는 길은 이 작은 화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영상. 작은 스피커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의 신호. 그것이 전부였다. 한 산모의 자궁 입구가 3cm 열리자 동시에 의료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0개월에 걸친 철저한 사전 준비. 마지막 초음파를 통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분만실 한켠의 스피커에서 낯선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모의 자궁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자궁 내 소리 녹음은 특수 소형 마이크를 산모의 자궁 안으로 넣어야 가능했다. 이 뜻깊은 실험에 참여해준 박혜숙 산모는 이제 곧 만날 아기에게 영원히 남을 선물로 또 모든 이에게 자궁 안의 세계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응해주었다. 애기야 사랑해. 엄마가 많이 천천히 들이쉬세요. 들이쉬고 스피커에서 들려나오는 소리. 그것은 분명 자신들의 목소리였다. 네, 이제 심호흡을 천천히. 알아야. 너도 엄마를 잘 도와줘야지. 응? 잘해라. 얘기 잘하고 있어요. 너도 엄마를 잘 도와줘야지. 응? 잘해라. 얘기 잘하고 있어요. 5시간 후 박혜숙 산모의 분만이 시작됐다. 아기는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엄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는 아기. 그러나 엄마에게서 떨어뜨리자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가 잠시 느낀 안정은 엄마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아기는 자궁 속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궁 밖 새로운 세상에서 하루를 보낸 박혜숙 씨의 아기. 우리는 이 아기를 상대로 흥미로운 실험을 계획했다. 바로 전날 녹음한 자궁 안의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어느새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아기의 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후에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태내에 있을 때에도 다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발달하는 과정 중에 일단의 기억들이 만들어지겠지요. 자궁 내에서 워낙에 익숙해졌던 소리니까 그 아기 스스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안정감을. 그렇죠.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울던 아기도 울음을 멈출 수는 있을 겁니다. 이튿날 우리는 다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역시 울음을 그치는 아기. 아기는 자궁 안에서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는 자신이 살았던 집, 자궁 안의 양수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분만 시 채취한 양수를 거즈에 묻혀 아기가 울 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다시 반복해보기로 했다. 그 냄새와 맛을 아는 듯 입맛까지 다시는 아기. 그렇다면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묻힌 거즈를 코 양쪽에 대어주었다. 이번엔 두 거즈의 위치를 바꿔봤다. 역시 엄마의 양수를 찾아냈다. 모두 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18명의 아기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궁 속의 양수를 구별해냈다. 사실 아직 연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기의 뇌의 발달은 태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아기의 그런 감각 중추가 발달해서 뱃속에서 들은 소리나 뱃속에서 느꼈던 어떤 냄새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아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미 태아의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태아기에 갖게 된 기억들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4월 취재진은 한 모임에서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었다. 한창 이야기가 진행 중인 이들은 각 분야에서 경험으로 쌓은 이론 속에 이제는 전문적으로 출산 전후의 심리를 연구하는 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태기어 전문 대학원. 이들은 심리학의 화두인 자아 형성이 무엇보다 자궁 속 태아기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심리학계에선 오랫동안 아기가 느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력도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연구의 시작을 출산 후인 유아기 내의 어느 시점에 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도 빠른 시기가 아니란 걸 깨닫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아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심리학의 출발점에서 찾아가는 곳은 실증적인 사례로 연구를 하는 태아기 심리학자 챔벌레인 박사. 그는 오랫동안 태아와 유아기의 인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수년간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람의 인성이 자궁 속에서부터 기인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해마다 늘어가는 미국 내 청소년들의 범죄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궁 속 태아기에서 찾았다. 만약 뇌가 자궁 내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중요한 신뢰가 And 범죄자의 an 뇌입니다. important illustration of 그들의 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it does not 그걸 function 설명하기 in the 위해 normal way. 과학적으로 오랜 시간 It's been a long 연구한 time 끝에 for science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뇌는 정상인의 뇌와 다르게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persons who end up being criminals 예, have different 그 사람들의 뇌는 정상이 아닌 They're not 것이죠. normal brains. 범죄자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They're 이성적이어야 할 때 impulsive and emotional 충동적이고 when they need to be 감정적입니다. rational. 또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And this 예, is 그건 because 바로 their brains 그들의 뇌가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in the mother's 때문입니다. womb.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바람이다. 과연 범죄의 근원은 태아기 때 생긴 것일까? 99년 6월달 예. 제가 방화 사건으로 방화 사건이요? 예, 예. 방화를 하고도 할 때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셨죠? 술을 예.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곳 치료감호소에선 대학의 뇌 과학자들과 연계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뇌 기능상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었다. 과연 그들의 뇌는 무엇을 말해 줄 것인가? 그 검사 방법은 보통 이제 그 고음의 청각 자극을 환자에게 주면서 그 개수를 세라고 합니다. 보통 50개의 고음의 청각 자극을 주는데 정상인이 보통 청각 자극을 받은 후 300ms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전이를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아주 느리거나 빠르게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판단의 장애, 기억력의 장애, 그러면서 행동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는 외부에서 받은 자극을 어떻게 처리할까?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맞았다는 신체의 감각은 머리 윗부분인 두정엽에서 느낀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다시 뇌 아래쪽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을 만들고 다시 머리 앞 전두엽으로 간 신호는 불쾌감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간 신호는 이 불쾌감을 참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일 이 같은 신호 전달의 체계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우리 뇌의 기능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살인과 관련 있는 신경세포라 발표된 논문 연구에 따르면 41명의 살인자들을 대상으로 뇌 기능을 조사한 결과 좌뇌와 우뇌, 이 두 개의 뇌를 연결하는 부위가 정상인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비정상적인 뇌는 결국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 문제로 나타났다. 다시 돌아가 뇌를 새로 만들어서 범죄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 모든 것은 뱃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기의 뇌 발달이 인성을 결정짓는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격리에 대한 것. 엄마와 격리된 아기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행동의 임상 연구는 그 역사가 깁니다. 해리 헤롤드 박사와 그의 아내 마가렛 헤롤드 부부는 리세스 원숭이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을 생모로부터 격리시키고 우리에서 혼자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러자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됐으며 행동 면에서도 자폐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들거림이나 자학적 성향을 보이다가
청년기와 성인기가 되자 심하게 폭력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실험이 영장류의 폭력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동물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리 실험과도 꼭 들어맞죠. 그래도 가장 말도 많고 중요한 영장류 실험을 들자면 메이슨 박사와 브룩스 박사가 같이 연구했던 그네 타는 엄마라는 실험입니다. 한 실험에는 그네 타는 엄마를 360도 회전을 하고 13cm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고 다른 실험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바닥에 붙여놓았습니다. 두 실험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균형 기관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네 타는 엄마가 있는 우리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감각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움직임이 신체적 접촉 못지않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발달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뇌 발달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의문을 갖고 신경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는 폭력성의 원인으로 운동과 촉감을 담당하는 소뇌의 이상을 의심했다. 그리고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소뇌의 세포층을 수술한 결과 원숭이의 폭력성은 사라졌고 아주 온순한 상태가 됐다. 그는 현재 이를 바탕으로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결국 이 특정 감각은 아주 중요하며 뇌와 그 구조 및 기능에서 온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동양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업거나 안고 다녔는데 서양의 양육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서양 애들처럼 비행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감각기관의 자극이나 결핍은 정상적인 뇌 발달을 위한 영양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기능을 위해서는 감각계의 자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임신, 발달 과정에 대한 무지는 한창 발달하는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기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는 한 생명체에 있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는 뇌의 기능을 하는 신경이 있다. 하지만 그 신경의 위치나 생김새는 저마다 다르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해파리에도 뇌의 기능은 있다. 해파리는 움직이는 기구인 근육 옆으로 이를 조절하는 원시적인 신경이 보인다. 이보다 한층 복잡한 운동을 하는 오징어. 연체동물인 오징어는 신경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신경세포는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작은 뇌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신경세포들은 하나둘 뼛속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척추뼈에 모인 신경세포들은 척수의 앞부분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바로 물고기의 뇌. 이로써 물고기는 바닷속 생물 중 뇌와 척수의 형태를 갖는 최초의 동물이 된다. 이제 뇌는 척수보다 더 커지며 발달한다.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양서류나 파충류의 뇌가 척수보다 크다.
그리고 땅에서만 사는 원숭이에 이르러 뇌의 앞쪽인 대뇌가 두드러지게 커지고 주름과 함께 더욱 극도로 커진 것이 바로 인간의 뇌다. 오랜 진화의 세월 속에 뇌는 점점 높은 곳으로 자리하게 되고 크기가 커질수록 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고도의 정신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 중 가장 발달된 뇌의 형태를 인간이라 말하고 그 안에 담긴 뇌의 신비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발달기의 뇌는 우리에게 기적의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기들에겐 성인들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른바 반사 능력. 등을 긁는 방향으로 몸을 튼다든가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주면 손발을 위로 향한다.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사. 그리고 손바닥을 자극하면 꼭 쥐는데 그 쥐는 힘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정도가 된다. 학자들은 이런 아기들이 손을 꼭 쥐는 반사를 인류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에서 진화한 흔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두 발로 걷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기들은 걷기까지 왜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해답을 일본의 한 보육원에서 볼 수 있었다.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이른바 뇌장애아 전문 보육원이다. 전체 원생 중 3분의 1이 뇌장애아다. 매주 한 번씩 갖는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 동병상련 때문일까? 아니면 희망 때문일까? 이들 모임엔 의례 웃음꽃이 핀다. 넓은 강당에서 하루 한 번씩 이루어지는 리듬놀이에는 나이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한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그들은 이 움직임이 아이들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영아기나 유아기 아이가 잘 자라려면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많이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는 모든 것이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등뼈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취재팀은 이곳에서 뇌장애를 극복한 한 소녀를 만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100명의 사례만이 보고된 마리네스코 슈글렌 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아키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당시의 MRI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위축되었다고 할까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우리 아이의 손해는 쥐의 손해보다도 적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죠.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화의 손해. 그리고 이것은 아키의 뇌사진이다. 육안으로도 손해가 있어야 할 부분이 거의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살이 넘어서야 겨우 배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아키는
8살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어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아키가 걸어다니는 것. 아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열 살이 되던 해, 아키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조금씩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리네스코 시골레는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상당히 어렵고 아주 희귀한 질병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례의 환자들은 전혀 걷질 못하는데 아키가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나로서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키의 뇌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움직이는 사람의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광토포그래피라는 뇌활동 계측 장비를 개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9살의 오시노 역시 손해가 없지만 아키와 같은 재활 과정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오시노의 움직임과 함께 뇌의 활동이 관찰됐다. 실험 결과 오시노의 뇌에선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이 손해가 아닌 대뇌로 그 역할이 옮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뇌의 변화를 리듬놀이가 가능하게 했을까? 리듬놀이의 동작을 보면 아기가 발달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몸을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걷고 뛰고 마치 아이들에게 걷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에서 우리는 진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다. 척추를 중심으로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그들은 금붕어 운동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물고기의 움직임에서 따온 동작이다. 최초의 척추동물인 물고기. 우리는 그 움직임과 신생아가 보여줬던 반사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파충류를 지나 포유류, 영장류가 되기까지 인류가 겪은 진화 과정은 뇌의 진화 과정과 같다. 그렇다면 아기들은 걷기까지 그 진화의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을 되돌려 줌으로써 뇌 장애 극복에 힘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뇌의 잠재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과학은 뇌의 신비의 도전장을 냈다. 기능성 MRI라는 이 첨단 기계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비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그 역할에 따라 영역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냈다. 기계 속에선 안무가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뇌가 안무 구상 시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러한 뇌의 활동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왔다. 우주 전체보다 더 넓고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뇌의 신비. 이를 밝히는 일은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뇌를 보다 잘 알고 발달시킬 수 있다면 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 나아가 전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보자. 딱딱한 두개골 안으로 얇은 막을 거치면 안전하게
내 척수에게 떠있는 뇌가 보인다. 무게 1.5kg,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20%를 소모한다. 다른 장기에 비해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셈이다. 보기엔 단순한 외형이지만 사람의 뇌는 1천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뇌세포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먼저 별 모양의 신경세포가 보이는데 이를 뉴런이라고 한다. 그리고 뉴런과 뉴런의 연결 부분이 시냅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정거장이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받고 신호체계에 따라 전달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진행 중이다. 마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컴퓨터와 같이. 사람이 갖고 있는 1천억 개의 뇌세포는 엄마의 뱃속에서 모두 만들어진다. 그리고 태아가 태어날 때 이 뇌세포의 생성은 중단된다. 그러니 뇌세포의 나이는 자신의 나이와 같은 셈. 이 그래프는 뇌의 무게로 본 발달 과정이다. 3세까지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시기에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의 공포이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치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며 생기는 병으로 평균 뇌세포의 80%가 소멸될 때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치매가 단지 노화 현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발달기의 교육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신여대 최진영 교수팀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른바 저수행 노인 그룹과 정상 노인 그룹 간의 노화 현상을 비교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두 노인군을 비교했을 때 인지가 저조한 노인군에서 이 해마의 위축이 더 많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더 작더라. 해마뿐만 아니라 해마를 위시한 이 인접 피질들, 그런 피질들도 이제 그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발달적으로 갖느냐면은 이 저소행 노인들이 주로 그 무학자거나 그 초등학교 이하의 그 학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발달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의 그 지적인 환경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심지어 나이 들어서 노인이 돼서도 이제 그 뇌 위축, 퇴행, 그다음에 인지 기능의 그 얼마만큼 천천히 노화가 일어나느냐, 빨리 노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를 시사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치명적인 노후에 대한 불안. 이는 뇌가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시기에 어떤 환경에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경고였다. 뇌 발달에 있어 중요한 태아기와 유아기. 그렇다면 이때 뇌의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먼저 태아 연구의 선두격인 시알레브 박사를 찾았다. 우리가 연구한 내용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아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팔과 몸을 움직여 소리에 대해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가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태아가 소리를 듣고 반응할 때면 태어날 때처럼 팔을 쭉 펴는 반응을 하는데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들려주면 그 동작을 멈춥니다. 즉, 아기가 이것은 같은 자극이구나 알아듣고 그 소리에 적응해가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런 자극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태아의 뇌가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유아개발연구소. 찰스 넬슨 박사의 연구실은 유아기 뇌 발달의 연구로 손꼽힌다. 지금은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엄마와 타인의 목소리를 구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전 아기가 겪은 경험이 그 뇌에 어떤 영향을 주며 변하게 하는지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또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뇌의 어떤 부분에서 엄마와 낯선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지를 실제로 관찰하게 됐습니다. 실험은 엄마와 타인의 목소리를 작은 이어폰을 통해 들려준 다음 두 목소리에 대해 아기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거였다. 방법은 뇌파 검사의 일종인 ERP라는 방법으로 측정됐다. 이 검은 선은 엄마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고 빨간 선은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건 아기가 엄마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분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이 선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린 또 머리의 어느 부분에서 그게 일어나는지도 살펴보지요. 이건 전두엽 왼쪽에 있는 T3인데 여기 보면 그 식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왼쪽에 있는 C3이고 이건 C4인데 여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부분에서는 식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의 뇌에 이미 엄마와 타인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영역이 자리 잡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의 피터 에퍼 박사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후각 실험을 통해 태아기의 뇌가 활발히 활동함을 증명했다. 실험은 마늘을 즐겨 먹던 산모의 아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기의 양쪽에 마늘 향과 다른 향을 묻힌 거즈를 붙여 반응을 살폈는데 아기는 마늘 향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기의 기억은 자궁 안에서부터 학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이는 자궁 속에서의 경험에 의해 선호도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곳은 지역의 특성답게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거린다. 그래서 인종의 전시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이들의 통로수단인 공용어는 다름 아닌 영.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 외에 한두 가지 언어는 사용할 줄 안다. 그렇다면 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이와 같은 궁금증은 연구로 이어졌고 발달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를 알게 됐다. 실험은 뇌의 활동 영역을 이미지화하는 기능성 MRI로 측정됐고 대상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중 어렸을 때 두 언어를 함께 배운 그룹과 12살 이후에 다른 언어를 배운 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됐다. 어릴 때부터 두 언어를 같이 배운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릴 때부터 그 터키시하고 영어를 같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은 그 언어 부분 있죠. 브로드카스트 에리아를 보면은 그 두 언어를 똑같은 영역에서 그 펑션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반해서 만약에 어릴 때 한국말만 아니면 영어만 배우고 나중에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썼고요. 모국어가 영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렌치, 그러니까 불어를 갖다가 고등학교 이후에 배운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언어가 양쪽에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두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그 세컨드 랭귀지를 갖다가 나이를 들어서 배우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발음도 그 모국어처럼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뇌는 외국어를 언제 배우느냐에 따라 저장된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뇌의 영역이 나뉘어지는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근데 언제 그 두 가지의 그 스테이지가 바뀌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확실하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12살이라는 것을 설정한 이유가 12살이 가장 세이프한 것 같아요. 12살 이후면은 확실히 이 스테이지가 지난 다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 3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마다 다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언제가 되는지 확실히 몰라요, 사실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 변화가 생기는 그 나이가 12살 이전이다. 발달기의 뇌는 그저 세포의 발달만이 아니었다. 무한한 잠재 능력 또한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 지난 1997년 백악관에선 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주재 아래 획기적인 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아기의 조기 뇌 발달에 관한 것. 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조기 뇌 발달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인류의 우주 탐사에 비유했다.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뇌 발달의 중요한 두 시기로 태아기와 유아기를 꼽았다. 이 시기의 조기 경험이 뇌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엔 제로투쓰리라는 국립 비영리 단체가 있다. 제로투쓰리. 이름 그대로 0세에서 3세까지를 강조한다. 바로 조기 아동 발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 그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 이곳에선 현재 각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0세부터 3세까지의 발달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들이 모인 이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3세 안에 뇌가 보이는 폭발적인 발달에 관해서다. 우리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들었던 소리나 경험했던 것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이들의 두뇌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분야는 초기 단계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심하게 등한시되었던 아이들의 뇌는 정상화보다 많게는 25%나 작습니다. 그것은 조기 경험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조기 뇌 발달에 대해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로투쓰리에서 지원을 하는 한 연구소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0세부터 아이들의 발달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직접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곳의 유아들은 보살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 시기 발달에 대한 관찰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이곳의 선생들에겐 아이들이 보이는 조그만 변화도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기록된 자료들은 이 시기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 연구로 이어진다. 현재 이곳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취재 도중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관찰됐다. 자폐아인 아리를 달래주는 또래의 친구.
그들은 관찰 결과 이렇게 장애어와 정상화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인 대인관계의 발달은 2살이 되면 자신들 집단 내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한다. 언제나 놀이에 잘 끼지 못하는 티어니. 그리고 항상 많은 장난감을 차지하고 적극성을 보이는 그랜트. 이러한 모습은 나이가 들면 더 두드러진다. 3, 4세 반의 대장인 카일라. 아이들은 어느새 그 아이를 잘 따른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장애 아들은 항상 중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대장인 카일라가 놀아주기도 한다. 그들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성과 인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기가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체계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는 각 마을 단위마다 티바트 할라브라는 영아 보건소가 있다. 보건부 산하로 출생 때부터 유아기까지 아이들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신체 발달뿐 아니라 동작으로 살피는 체계적인 발달 검사로 아기의 인지 능력, 신경 발달 상태를 조기에 체크하게 된다. 아기의 발달 상태를 빨리 이해한다는 것은 아기의 발달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일 영아 보건소에서 발달 이상을 보이는 아기는 각 시마다 위치한 아동 발달 연구소로 보내진다. 이곳에선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아동 발달에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아기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검사 의견을 종합하여 아기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나눈다. 오늘 검사를 한 아기의 결과는 언어 발달 지연이 문제였다. 아기의 미래를 위해 치료의 결정을 해야 했다. 빠르고 현명한. להפנות אותה כדי שהיא תוכל להתקדם. עושה רושם של ילדי פוטנציאל יותר טוב. נכון. 이스라엘의 아침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출근하는 풍경으로 시작된다. 바로 대부분의 아이가 집 근처의 영아원에 다니기 때문이다. 신생아부터 3살까지의 유아들이 이곳 영아원의 대상. 나이에 맞게 나뉘어진 수업은 보여지는 내용부터가 다르다. 직접 만지고 즐기는 놀이. 무엇보다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요시한다. 우리의 타가방 개념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의무 교육은 3세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렇게 잘 발달된 영어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들의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은 단계가 인간의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의 시기는 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고 다양한 능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 차이를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차이를 메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여러 해 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물의 새끼를 데려다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여러 자극을 하게 되면 그 뇌가 커지고 시냅스, 즉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우린 어린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조기 자극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를 알게 됐죠. 첫째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극을 줄 땐 전체적으로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관심은 자궁에서 3세까지 아이들에게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조기 교육을 강조한다. 바로 이 시기 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포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리고 걷고 뛰고 말하기까지 산모의 자궁에서부터 3세까지는 인간의 뇌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생명이 갖는 평생의 잠재 능력이 좌우된다. 이는 한 생명의 잠재 능력뿐 아니라 한 국가, 더 나아가 21세기 인류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다. 태아에서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보다 좋은 뇌, 건강한 뇌를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때 보다 창조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새로운 인류를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게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은 남양유업 국민은행 협찬입니다. 임신 6주, 뱃속 태아의 뇌는 이미 그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평생 살아갈 두뇌를 만드는 태아의 자궁 속 삶으로 들어가 봅니다. 뇌의 생성과 발달, 그리고 태교. 동양의 태교에서 서구의 태아 뇌 자극까지. 첨단 보고 뇌과학 제2부에서는 과학의 눈으로 태교의 신비를 풀어봅니다.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리 실험과도 꼭 들어맞죠. 그래도 가장 말도 많고 중요한 영장류 실험을 들자면 메이슨 박사와 브룩스 박사가 같이 연구했던 그네 타는 엄마라는 실험입니다. 한 실험에는 그네 타는 엄마를 360도 회전을 하고 13cm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고 다른 실험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두 실험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균형 기관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네 타는 엄마가 있는 우리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감각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움직임이 신체적 접촉 못지않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발달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뇌 발달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의문을 갖고 신경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는 폭력성의 원인으로 운동과 촉감을 담당하는 소뇌의 이상을 의심했다. 그리고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소뇌의 세포층을 수술한 결과 원숭이의 폭력성은 사라졌고 아주 온순한 상태가 됐다. 그는 현재 이를 바탕으로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결국 이 특정 감각은 아주 중요하며 뇌와 그 구조 및 기능에서 온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동양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업거나 안고 다녔는데 서양의 양육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서양 애들처럼 비행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감각기관의 자극이나 결핍은 정상적인 뇌 발달을 위한 영양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기능을 위해서는 감각계의 자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임신, 발달 과정에 대한 무지는 한창 발달하는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기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는 한 생명체에 있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는 뇌의 기능을 하는 신경이 있다. 하지만 그 신경의 위치나 생김새는 저마다 다르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해파리에도 뇌의 기능은 있다. 해파리는 움직이는 기구인 근육 옆으로 이를 조절하는 원시적인 신경이 보인다. 이보다 한층 복잡한 운동을 하는 오징어. 연체동물인 오징어는 신경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신경세포는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작은 뇌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신경세포들은 하나둘 뼛속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척추뼈에 모인 신경세포들은 척수의 앞부분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바로 물고기의 뇌. 이로써 물고기는 바닷속 생물 중 뇌와 척수의 형태를 갖는 최초의 동물이 된다. 이제 뇌는 척수보다 더 커지며 발달한다.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양서류나 파충류의 뇌가 척수보다 크다. 그리고 땅에서만 사는 원숭이에 이르러 뇌의 앞쪽인 대뇌가 두드러지게 커지고 주름과 함께 더욱 극도로 커진 것이 바로 인간의 뇌다. 오랜 진화의 세월 속에 뇌는 점점 높은 곳으로 자리하게 되고 크기가 커질수록 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고도의 정신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 중 가장 발달된 뇌의 형태를 인간이라 말하고 그 안에 담긴 뇌의 신비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발달기의 뇌는 우리에게 기적의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기들에겐 성인들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른바 반사 능력. 등을 긁는 방향으로 몸을 튼다든가
갑작스런 높이의 변화를 주면 손발을 위로 향한다.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사. 그리고 손바닥을 자극하면 꼭 쥐는데 그 쥐는 힘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정도가 된다. 학자들은 이런 아기들이 손을 꼭 쥐는 반사를 인류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에서 진화한 흔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두 발로 걷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기들은 걷기까지 왜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해답을 일본의 한 보육원에서 볼 수 있었다.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이른바 뇌장애아 전문 보육원이다. 전체 원생 중 3분의 1이 뇌장애아다. 매주 한 번씩 갖는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 동병상련 때문일까? 아니면 희망 때문일까? 이들 모임엔 의례 웃음꽃이 핀다. 넓은 강당에서 하루 한 번씩 이루어지는 리듬 놀이에는 나이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한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그들은 이 움직임이 아이들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영아기나 유아기 아이가 잘 자라려면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많이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는 모든 것이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등뼈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취재팀은 이곳에서 뇌장애를 극복한 한 소녀를 만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100명의 사례만이 보고된 마리네스코 슈글렌 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아키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당시의 MRI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위축되었다고 할까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우리 아이의 손해는 쥐의 손해보다도 적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죠.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화의 손해. 그리고 이것은 아키의 뇌사진이다. 육안으로도 손해가 있어야 할 부분이 거의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살이 넘어서야 겨우 배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아키는 8살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어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아키가 걸어다니는 것. 아니, 목으로 균형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뇌는 정상인의 뇌와 다르게 균형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뇌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범죄자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이성적이어야 할 때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또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뇌가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바람이다. 과연 범죄의 근원은 태아기 때 생긴 것일까? 99년 6월달 예. 제가 방화 사건으로 방화 사건이요? 예, 예. 방화를 하고도 할 때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셨죠? 술을 예. 가서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술 없이 못 살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곳 치료감호소에선 대학의 네 과학자들과 연계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뇌 기능상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었다. 과연 그들의 뇌는 무엇을 말해 줄 것인가? 그 검사 방법은 보통 이제 그 고음의 청각 자극을 환자에게 주면서 그 개수를 세라고 합니다. 보통 50개의 고음의 청각 자극을 주는데 정상인이 보통 청각 자극을 받은 후 300ms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전이를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아주 느리거나 빠르게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판단의 장애, 기억력의 장애, 그러면서 행동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는 외부에서 받은 자극을 어떻게 처리할까?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맞았다는 신체의 감각은 머리 윗부분인 두정엽에서 느낀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다시 뇌 아래쪽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을 만들고 다시 머리 앞 전두엽으로 간 신호는 불쾌감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간 신호는 이 불쾌감을 참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일 이 같은 신호 전달의 체계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우리 뇌의 기능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살인과 관련 있는 신경세포라 발표된 논문 연구에 따르면 41명의 살인자들을 대상으로 뇌 기능을 조사한 결과 좌뇌와 우뇌 이 두 개의 뇌를 연결하는 부위가 정상인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비정상적인 뇌는 결국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 문제로 나타났다. 다시 돌아가 뇌를 새로 만들어서 범죄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 모든 것은 뱃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기의 뇌 발달이 인성을 결정짓는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격리에 대한 것. 엄마와 격리된 아기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행동의 임상 연구는 그 역사가 깁니다. 해리 해롤드 박사와 그의 아내 마가렛 해롤드 부부는 리세스 원숭이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을 생모로부터 격리시키고 우리에서 혼자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러자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됐으며 행동 면에서도 자폐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들거림이나 자학적 성향을 보이다가 청년기와 성인기가 되자 심하게 폭력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실험이 영장류의 폭력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동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태내에 있을 때에도 다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발달하는 과정 중에 일단의 기억들이 만들어지겠지요. 자궁 내에서 워낙에 익숙해졌던 소리니까 그 아기 스스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울던 아기도 울음을 멈출 수는 있을 겁니다. 이튿날 우리는 다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역시 울음을 그치는 아기.
아기는 자궁 안에서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는 자신이 살았던 집, 자궁 안의 양수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분만 시 채취한 양수를 거즈에 묻혀 아기가 울 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다시 반복해보기로 했다. 그 냄새와 맛을 아는 듯 입맛까지 다시는 아기. 그렇다면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묻힌 거즈를 코 양쪽에 대어주었다. 이번엔 두 거즈의 위치를 바꿔봤다. 역시 엄마의 양수를 찾아냈다. 모두 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18명의 아기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궁 속의 양수를 구별해냈다. 사실 아직 연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기의 뇌의 발달은 태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아기의 그런 감각 중추가 발달해서 뱃속에서 들은 소리나 뱃속에서 느꼈던 어떤 냄새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아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미 태아의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태아기에 갖게 된 기억들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4월 취재진은 한 모임에서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었다. 한창 이야기가 진행 중인 이들은 각 분야에서 경험으로 쌓은 이론 속에 이제는 전문적으로 출산 전후의 심리를 연구하는 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태기어 전문 대학원. 이들은 심리학의 화두인 자아 형성이 무엇보다 자궁 속 태아기부터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심리학계에선 오랫동안 아기가 느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력도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연구의 시작을 출산 후인 유아기 내의 어느 시점에 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도 빠른 시기가 아니란 걸 깨닫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아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심리학의 출발점에서 찾아간 곳은 실증적인 사례로 연구를 하는 태아기 심리학자 챔벌레인 박사. 그는 오랫동안 태아와 유아기의 인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수년간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람의 인성이 자궁 속에서부터 기인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해마다 늘어가는 미국 내 청소년들의 범죄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궁 속 태아기에서 찾았다. 만약 뇌가 자궁 내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중요한 신뢰가 범죄자의 뇌입니다. 그들의 뇌는 정상적인 방 세상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생명의 고동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한 생명의 존재를 느끼는 길은 이 작은 화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영상. 작은 스피커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의 신호. 그것이 전부였다. 한 산모의 자궁 입구가 3cm 열리자 동시에 의료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0개월에 걸친 철저한 사전 준비. 마지막 초음파를 통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분만실 한켠의 스피커에서 낯선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모의 자궁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자궁 내 소리 녹음은 특수 소형 마이크를 산모의 자궁 안으로 넣어야 가능했다. 이 뜻깊은 실험에 참여해준 박혜숙 산모는 이제 곧 만날 아기에게 영원히 남을 선물로 또 모든 이에게 자궁 안의 세계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응해주었다. 애기야 사랑해. 천천히 들이쉬세요. 들이쉬고 스피커에서 들려나오는 소리. 그것은 분명 자신들의 목소리였다. 네, 이제 심호흡을 천천히. 아가야, 너도 엄마를 잘 도와줘야지. 응? 잘해라. 얘기 잘하고 있어요. 너도 엄마를 잘 도와줘야지. 응? 얘기 잘하고 있어요. 5시간 후 박혜숙 산모의 분만이 시작됐다. 아기는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엄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는 아기. 그러나 엄마에게서 떨어뜨리자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가 잠시 느낀 안정은 엄마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아기는 자궁 속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궁 밖 새로운 세상에서 하루를 보낸 박혜숙 씨의 아기. 우리는 이 아기를 상대로 흥미로운 실험을 계획했다. 바로 전날 녹음한 자궁 안의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놀랍게도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어느새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아기의 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후에